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말씀드렸던 대로 김상훈 기자부터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오늘도 PF 얘기. 맞습니다. PF 얘기 얼추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태형건설 얘기는 끝났고 이제 나머지 태형건설 얘기는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잠깐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예. 실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사 결과가 나오고 이제 진짜 이 워크아웃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워크아웃을 제대로 해보냐 이거 결정하는 과정이 한 번 남아 있고 예. 나머지 PF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거는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미 올려놨어요. 언더스탠딩 텍스트. 맞습니다. 언더스탠딩 텍스트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제가 정리해놓은 텍스트 파일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면 미리 볼 수 있다.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오늘 할 얘기는 지난주에 금감원이 제2금융권 PF 담당 임원들을 불렀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예. 뭐 불러서 뭐 이러저런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여기다 핵폭탄을 진짜 확 떨궜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충당금 얘기인 건데 PF 대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라.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예. 그럴 수 있는데 콕 찍은 타깃이 뭐였냐면 본 PF로 전환이 안 되는 미착공 브릿지론. 네. 이제 PF라고 하는 게 그 땅을 살 때 돈을 빌리는 브릿지론이 있고 예. 이제 그 땅을 사서 돈을 빌려서 땅을 산 뒤에 착공을 받고 그 다음에 본 PF를 받게 되면 본 PF 돈으로 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걸 갚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착공하기 전 단계에 빌린 돈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우리나라 PF가 134조 원쯤 되는데 그 중에 30조가 브릿지론이에요. 그 중에 이제 미착공, 그러니까 본 PF로 전환하기 힘든 건물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은 거. 맞습니다.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100% 충당금을 쌓아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예. 정말 제2금융권에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조치거든요. 왜요? 그거 조금 자세히. 그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그 금융당국이 이제는 진짜 부동산 PF를 터뜨릴 결심을 했다. 이제 본격적인 정리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뭐 저희가 비판도 했고 많은 평가들 그렇게 나왔지만 굉장히 갑작스럽다. 원래 기조가 질서 있는 퇴출 정리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깥에서 보기에 너무 답답하게 뭔가 이렇게 속도가 너무 느리다 덮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금융사들에게 이제 100% 충당금을 쌓으라고 하니 더더군다나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그때 당시에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좀 원색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이익 발생하는 금융회사는 다 이거 충당금으로 쌓아라. 요거 단기 순이익 남겨가지고 배당이나 성과급을 사용하는 회사한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거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1대1 밀착 개별 면담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건 우리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니까 뭐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굉장히 강한 어조를 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미착공 브릿지론 PF 충당금을 쌓으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착공 브릿지론이라는 건 땅 사서 개발은 하려고 했는데 네. 건물이 안 올라가는 약간 중단된 그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돈 빌려준 사람들,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맞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그거 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충당금 그렇죠. 많이 쌓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원래는 그 전엔 이거는 충당금 안 쌓았습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 먼저 충당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차근차근 충당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예. 이게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차근차근 계속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죠. 예. 네. 근데 이자가 연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갚을 것 같다, 못 갚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예상을 해서 그 대출 채권을 하고 여신이라고 하죠. 이걸 분류를 해놓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은행 빼놓고 나머지는 다 PF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야 되냐. 예. 정상 여신이다.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보통 PF 대출인 경우에는 0.5에서 3% 최대 3% 정도만 쌓아놓고 적립률이 딱 정해져 있군요, 저렇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주인 경우에는 10%, 그다음에 고정인 경우에는 30%, 그다음에 이거는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75%, 이건 무조건 손실이네. 아예 못 받겠네 하면 100%를 쌓아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난해 이제 PF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 금융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주단 협의체. 예. 그러니까 보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PF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돈을 PF로 대출을 꿔준 그 채권 금융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뭐 한 곳에서만 꿔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렇게 뭐 여러 개 금융기관들이 돈을 꿔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순위가 생기잖아요. 예. 선순위 채권자가 있고 중후순위 채권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시장 원리로 따지자면 부동산 경기가 꺾였어요. 그럼 당연히 분양이 안 되겠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돈을 회수를 하려면 이거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사유가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네가 이자를 못 냈다. 혹은 뭐 공사가 중단이 됐다. 이런 사유가 생기면 바로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합니다. 예. 이런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너는 바로 그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돼. 이렇게 통지를 하는데 예. 그걸 못하게 막아놨죠. 그러니까 대주단 협의체라고 하는 걸 금융당국에서 지난해 만들었잖아요. 2인 삼각게임처럼 맞습니다. 그냥 다 같이 움직여야지. 너 혼자 그렇죠. 너 먼저 돈 받을 거라고 너 혼자 먼저 추징하지 마. 맞습니다. 먼저 돈 받아가지 마. 그렇죠. 우리는 다 한 몸이야. 그래서 얘도 못 받으면 너도 못 받아. 이런 거죠. 채권 금액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할 수가 있고 예. 채권단 수 기준으로 5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바로 만기 연장이 돼요.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기 연장을 잘해주도록 해놨죠. 그렇죠. 대부분 터지지 않고 만기 연장이 되도록 이게 대주단 협의체라고 하는 걸 꾸려서 이제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만기 연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브릿지론이 전체 그 30조 원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없기는 하지만 연구 보고서 같은데 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보통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만기가 1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3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난해 거의 다 만기가 됐을 텐데 1년쯤 지났으니까 만기가 다 돌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만기 연장을 한 PF가 한 70% 정도가 된다라는 예. 이제 추정들이 있어요. 예. 그 말인즉슨 30조에서 21조 70%니까 이 사업장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본 PF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착공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기 연장을 계속 해준 겁니다. 그러면 30조 중에 21조 원이 금감원에서 지금 말하는 니네들은 대중충당금을 쌓아야 돼라고 하는 브릿지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21조 원을 다 쌓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안에서 각 금융기관별로 이 대출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지에 따라서 미리 쌓아놓은 충당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예를 들면 뭐 정상 여신으로 분류를 해놨다. 이거 만기 연장해서 이자도 그 우리가 유예해줬으니까 얘는 당연히 정상 여신이지라고 분류해놨으면 네. 그만큼 다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예. 뭐 고정 이런 걸로 쌓아놨으면 조금 미리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를 쌓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아예 다 손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렇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계산을 해온 게 있어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저축은행을 제가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축은행의 그런 브릿지론이 얼마나 있느냐. 요거는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이게 한신평에서 본인들이 보고서를 쓰는 9개 대형 저축은행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PF 대출 규모가 한 5.2조 되고 그 중에 55% 정도가 브릿지론이더라. 요 숫자를 가져와서 그러면 전체 저축은행 전체 PF 잔액이 10조쯤 돼요. 네. 그러면 브릿지론이 한 5.5조쯤 되겠죠. 예. 여기에 70%가 이제 만기 연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브릿지론의 규모가 3.9조입니다. 그 정도로 추정된다 이거죠. 그렇죠. 70% 추정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얼마를 쌓아야 되냐면 네. 은행마다 다 달라요. 저축은행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정상으로 우리가 그걸 해놨다. 모든 저축은행이 다 정상으로 분류를 해놨다. 그러면 안 쌓던 걸 100으로 쌓아야 되네. 그렇죠. 그러면 3.8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고정으로 분류를 해놨다. 그러면 남아있는 2.7조를 쌓아야 되고 회수 의무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충당금을 미리 쌓아놨다. 네. 그러면 1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단기 순이익에서 까는 거예요. 예. 단기- 이거는 이미 다 날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맞습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까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이 있으면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면 되는데 예. 단기 순이익이 뭐 제로 혹은 마이너스라고 해보세요. 예. 그럼 자본에서 까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 봐도 1조 정도는 쌓아야 될 것 같은데 낙관적으로 봐도 1조 정도는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이 1조 정도는 있어야 그러네요. 그래도 저축은행이 타격을 입지 않는 건데 예. 이미 당기순이익이 적자예요. 적자예요. 그러면 최소 1조를 쌓아야 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본에서 까는 거예요. 자본에서 까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자본자. 저축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더니 얼마쯤 되냐면 잠시만요. 예. 자본을 네. 깐다. 자본이 줄어든다는 지금 뜻이죠.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평균 BIS 비율이 한 14% 정도가 되거든요. 네. 14%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으로 잡아놨다. 아마도 고정으로 잡아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 9월까지 저축은행이 새로 쌓은 충당금이 한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인즉슨 그렇게 PF 대출이 많이 있는데 8천억밖에 안 쌓았다는 얘기는 충당금 많이 쌓아놓진 않았다. 많이 쌓아 예. 놓았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적어도 2.7조로 쌓아놨다. 그러면 BIS 비율이 11.8%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다 정상 여신으로 잡아놨다. 이거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을 텐데 그러면 3.8조 원까지니까 BIS 비율이 10.6%까지 떨어져요. 물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8%만 넘어가면 돼요. 뭐 자산 1조 미만은 7%만 채우면 되는데 예. 요거는 딱 이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없냐의 기준선이고 금감원에서는 니네 그래도 안전판으로는 11%까지는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11%는 무조건 맞추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학 충하라고 금감원에서 공고를 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3.8조를 쌓아야 된다. 그러면 11%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자본확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그럼 대출을 줄입니까? 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이는 게 무조건 자본확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죠. 밀어 넣어라, 뭐 유상증자를 하든.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축은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한간에 그런 얘기도 많이 떠돌고 있는 게 이미 순본을 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난해 7월에 금융당국에서 뭐 은행권, 뭐 영업관행 제도 개선 이런 것 발표했는데 거기에 예. 조그맣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이라고 하면 영업구역에 제한 없이 4개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축은행은 그 영업구역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는 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요걸 네. 풀어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금융주주가 이미 다 하나씩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떠안았잖아요. 그래서 네. 금융주가 다 하나씩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3개 정도 더 인수할 수 있는 여력까지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저축은행들이 죽을 수 있으니 여력이 되는 대형 저축은행이거나 혹은 금융지주 자본력이 탄탄한 금융지주 밑에 있는 저축은행들이 다른 저축은행들이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저축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그러니까 브릿지론 약간 지금 부실한 PF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너희는 한 몸이야 함부로 그냥 대출 회수하지 마 해왔으니까 그냥 만기 연장은 쭉 해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한 70% 정도 되고 그런데 미착곡 브릿지론에 대해서 전부 다 100%를 쌓으라는 건 좀 과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은 이거는 확실히 부실해 100%라는 말은 아까 전에 여신분류에서도 맞습니다. 좀 괜찮은 거는 조금만 쌓아도 되고 야 이거는 확실히 그냥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야 이 대출한 돈은 못 받는 돈이야 라고 했을 때 100%를 쌓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미착공 브릿지론 PF는 전부 다 못 받을 걸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건 다 손실로 인식해 사실상. 네. 그래서 충당금 100% 쌓아. 맞습니다. 그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까? 그렇죠. 오. 이제 원래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적립 비율이 있고 나머지는 예. 다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요. 예. 그래서 보통 충당금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은행 내부에도 예상 손실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회계 기준에 맞춰서 본인들이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도율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부도율이 있는데 연체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부도가 얼마큼 나더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예. 그 말인즉슨 은행 자체적으로 최소 적립 비율에 맞춰서 충당금을 쌓는 건데 예. 근데 금융당국이 뭐 예전에는 워낙에 관치금융이 심했으니까 금융당국이 쌓으라면 쌓고 뭐 쌓지 말라면 쌓지 말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예. 네. 뭐
그래서 아마 금융당국도 이런 것들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해 11월에 금융당국에서 뭘 했냐면 감독 규정을 바꿨습니다. 예. 그때 바꾼 건 은행업 감독 규정이고 아마 다른 업권들도 바꿨거나 혹은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거나 할 거예요. 그때 뭘 바꿨냐고 하면 그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권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예. 대손 충당금이랑 대손 준비금은 다른 건데 역할은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런 그 뭐 예를 들면 대출 채권에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놓는 건데 예. 대손 준비금은 그 장부에는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이익 계정에 우리가 대손 준비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비상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큰일 나면 요거 쓰면 됩니다. 그렇죠. 하고 비상금 만들어놨다. 그래서 얘는 자본 계정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대손 준비금은 쌓더라도 손실이 안 나고 BS 비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권은 금융당국이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요구한 건 충당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당금은 사실 조금 애매한데 그때 그 11월달에 그 감독 규정을 바꿀 때 요것만 바꾼 게 아니라 이것도 바꿨어요. 그게 뭘 바꿨냐면 은행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예상 모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금융당국에서 생각하기에는 니네 부도율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저금리 시대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금리가 바뀌었잖아. 금리 조건이. 그러면 조금 그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그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했는지를 수시로 검사를 하고 봐서 부족하다고 하면 더 쌓으라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충당금을 금융당국이 쌓아라 마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다 만들어 놨다는 작년 거죠. 언제요? 작년 작년 말죠? 11월에. 11월에. 네, 물론 그때 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SVB 사태라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그때 봤더니 얘네들이 뭐 제대로 안전판을 갖추지 않았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은행들의 여신을 봤더니 전체 여신 대비해서 충당금의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조금 낮더라.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한다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돌이켜서 보니 아 지금 은행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야 니네 이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100% 충당금으로 적립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죠. 그 뭐 근거는 생겼으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불안불안하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해라고 네. 당연히 감독 당국에서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긴 한데 조금 왜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열심히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사실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스탠스가 바뀐 거니까. 여튼 한참 위험할 때가 오히려 태형건설 얘기가 나왔을 때가 그때가 네. 더 PF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태형건설을 어떻게든 워크아웃을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더 위험했는데 그때 어쨌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으로 뭐 완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트랙으로 가고 있고 조금 한 위기는 넘겼다. 이게 시장이 평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알아서 어쨌든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이 PF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이만큼 충당금 쌓고 있고요. 우리는 요만큼 쌓고 있어요라고 하는 걸 일괄적으로 다 100% 쌓아. 난 못 믿겠어 너희를. 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슨 환경이 있나? 아니면 지금 금융당국이 생각하기에 훨씬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아, 그건 모르겠다고요? 네. 제가 열심히 취재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당국자들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지 못해서 와. 이제 뭐 총선 끝나고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액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펀치 나가니까 어금니 빨리 꽉 깨물고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시그널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것 같기도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예. 근데 다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황당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대로 시장 원리대로 했다라고 하면 사실 저축은행이 아마도 제일 조금 뭐랄까 네. 억울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예. 저축은행이 브릿지론이 많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중에서도 유일하게 PF 대출 관련해서 안전판이 있어요. 이게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생긴 건데 예. 그 감독 규정으로 금융당국에서 니네는 PF 대출 해줄 때 자기 자본이 20% 넘어가는 사업에만 대출을 해줘. 다른 그 업권들은 전혀 없는 규정이 저축은행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아마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증거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저축은행이 한 PF 대출은 대부분이 선순입니다. 예. 거의 97%가 선순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돈 대부분이 100% 날릴 일이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시장 원리대로 돌아갔으면 본인들이
그냥 얘는 EOD 날릴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면 그냥 EOD 날리고 경고문 보내서 어차피 선순위니까 본인들의 원금을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1년 동안 꽉 눌러놨다가 네. 갑자기 이제 2013년도 이미 한 달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결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융당국에서 야 모르겠고 무조건 100%로 다 싸. 그러면 다 손실로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마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100% 충당금으로 쌓으라고 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충당금 쌓을 때 넣을 돈도 없고 돈을 벌어놓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은행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BS 비율이 낮고 그 브릿지론이 있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축은행들 새로운 주주를 찾아오든가. 저축은행들 그 저금리 때 사실 뭐 돈 잘 번다고 기사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돈은 다 그래서 그때 돈 많이 벌어서 이익 이용을 많이 쌓아놓은 곳들은 사실 네. 저축은행 중에서 20% 30%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아. 자기 자본 비율이. 아.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다만 저축은행이 많이 있으니 57개 정도 되나요?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다 똑같이 돈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14%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편차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은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증권사나 뭐 무슨 캐피탈인 이런 데도 많이 PF 있잖아요. 그렇죠. 그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가 있는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온 거예요. 예.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PF 잔액이나 브릿지론에 정확한 숫자는 있어요. 그래서 캐피탈 같은 경우는 PF 잔액이 28.6조 정도가 되고 네. 그중에 브릿지론이 9조 정도가 되는데 한 70%를 또 적용을 해보면 그중에 적어도 6.3조는 우리가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미착공 그 브릿지론일 거다. PF 사업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얘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정상으로 쌓아놨으면 그 대출 금액의 대부분을 야.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고 6.1조가 되는 거예요. 네. 3% 정도 뺀다고 치면 고정으로 분리를 해놨으면 4.4조를 쌓아야 되고 예. 회수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회수음운으로 쌓아놨으면 그래도 1.6조를 쌓아야 돼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물론 이건 9월 말까지 누적 기준이라서 네. 12월까지 하면 이거보다 많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단기 9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순이익보다 최소로 쌓아야 되는 충당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네. 여기도 그러면 모자라네요. 뭐 캐피탈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캐피탈사 입장에서도 똑같은 그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도 자본확정 해야 되네요. 그럼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를 테니까 아마도 자본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상 고정 회수음운에 따라서 충당금이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빌려준 데서 뭐 어쨌건 이자를 주던가 혹은 이자가 이제 뭐 후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금융사에서 판단하에 얘네는 이자를 주고 있지만 뭐 약간 걱정이 많이 돼서 고정으로 하겠다. 뭐 회수음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 임의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임의적으로까지 분류는 못할 거예요. 다만 네, 그 네. 내부 아까 말씀드렸던 모형에 따라서 분류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으면 이걸 분류를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뭐 보수적으로 보냐 조금 낙관적으로 보냐 이런 룸은 있을지언정 임의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겠죠. 지금 드러나게 막 연체가 되거나 그런 게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렇게 막 고정이라든지 회수 의문이라든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 그렇다고 뭐 정상까지 잡았을까 싶기는 한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쌓은 추가 충당금이 8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거 보면 정상 여신으로 잡진 않았을 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는 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단기 순이익을 까야 되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100%를 다 저기 쌓으라 그러면. 근데 김 기자님 진짜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금융당국에서 예를 들면 PF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심각한 것 같아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충당금도 열심히 쌓고 하여튼 안전판을 많이 만들어 와야 돼. 그렇게 감독하고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미착공 브릿지론 PF를 전부 다 100% 충당금을 쌓으라고 하면 내가 저축은행 입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거 충당금 100% 쌓았어요. 그럼 이거 다 손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만기 연장 대출해주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 어차피 다 손실인데 이제. 이거 다 그냥 받으라고 해. 그렇겠죠. 시장에서 모든 시그널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손실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손실 처리를 했고 남아있는 담보물권이 있으면 이거 예. 빨리 경고모를 보내서 남아있는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 금융당국이 앞으로 대주단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했던 대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유를 알리고 경고모를 보낼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5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만기연장을 또 해주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충당금 조치를 나온 거 보니 그렇게까지 운영은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뭐 질서 있게 아무래도 갑자기 모든 게 다 쏟아지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뭐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그건 하겠지만 어쨌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 회계연도에 다 쌓아버리면 당연히 바로 이렇게 경고모 보내서 원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럼 터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터뜨리겠다라는 제목을 제가 썼던 이유가 그겁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아니, 그런 것 같다. 아니 그게 좀 아니 그게 이상한 아니고 게 금융당국이나 우리 금융사들의 체력이 지금 이 PF를 터트려도 특별히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요게 뭐 준비가 이 됐나? 숫자로만 해요. 보기에는 뭐하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게 요것도 제가 증권사도 그 계산을 해봤어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PF 대출 잔액으로만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증권 이런 방식으로 신용 공유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전체 익스포저를 따지면 그래서 PF 익스포저가 27.5조 정도가 된다. 그래서 그중에 브릿지론이 8.2조인데 여기도 똑같이 70%가 만기 연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5.7조가 충당금 대상이 되고 여기도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아마도 요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그나마 9월까지 5.7조니까 예. 그래도 증권사는 받아낼 만한 여력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피탈은 조금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고 저축은행은 좀 난리가 났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말은 증권사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충당금을 다 쌓으면 증권사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망가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충당금을 다 쌓으라면 제가 증권사 분위기를 조금 물어봤는데 뭐 충당금 이렇게 쌓는 것도 금감원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주주들이랑 조금 협의를 해야 되고 예. 뭐 이거는 그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배임 문제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증권사가 충당금을 쌓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진짜 정말 그 리터럴리 모든 PF를 다 100% 쌓으라고 하는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쌓아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증권사는 감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금감원이 진짜 100% 쌓아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열심히 쌓아라. 많이 쌓으세요가 아니고 100%입니다. 100%를 쌓으세요.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 저거 뭐죠? 그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생기는 금융회사 그 다음에 BIS 비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100% 다 쌓아라. 미착공 브릿지론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 앞에 조건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으세요라는 뜻인 것 같긴 하네요. 돈 벌면 딴짓하지 말고 충당금부터 쌓아라. 그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모든 PF 대출에 대해서 전부 다 100% 쌓으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네요. 근데 그런 거죠. BIS 비율의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딘지를 몰라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8%냐 아니면 권고치는 11%냐. 예, 만약에 금감원이 8%라고 하면 자본이 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1% 맞추기 위해서 자본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새로운 주주를 받아들이거나 팔아야 되거나 이런 선택지가 놓여 있는 거죠. 물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곧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때리기 전에 어금니 꽉 깨물고 있어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충당금에 대해서 브릿지론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금융권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104조 원 본 PF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PF가 134조고 브릿지론이 30조니까 나머지 104조가 본 PF예요. 네. 여기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사업장들은 더 쌓아라. 충분히 쌓아라. 그래서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요주의 여신에도 충당금을 20% 쌓아라. 2배잖아요. 원래 요주인이 10%만 쌓으면 되거든요. 여기도 20%를 쌓아라. 그다음에 토지담보대출 이런 것들도 원래는 그 최소 적립 비율이 PF 대출보다 더 낮습니다. 예를 들면 회수
회수 의문 같은 경우에는 PF는 75%를 쌓아야 되는데 토지담보대출은 50%만 쌓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쌓아라. PF랑.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정상 사업장이 아니면 모든 금융기관이 다 충당금을 많이 많이 쌓아라라고 하니까 브릿지론뿐만 아니라 이제 PF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이거는 사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해본 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빌미로 조금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뭐랄까 파장이 센 거 아닌가. 또 그것도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뭐 가뜩이나 지금 PF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건설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건설회사나 부동산 시장이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일단 건설사에는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건설사가 신용 공여를 하기 전 단계이긴 해요. 네. 그래서 토지를 다 사고 난 다음에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책임준공이라든지 뭐 연대보증 채무에서 이런 약정을 건설사한테 받으면 그걸로 가서 본 PF를 받는 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건설사 중에 이런 건설사도 있어요. 직접 자회사 시행사를 껴서 본인들이 브릿지론부터 들어가 있는 사업들. 태양성 건설이 그런 사업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졌던 것처럼 이런 건설사들은 조금 힘들어지겠죠. 야. 근데 다만 전체 그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좀 늦은 감이 있다.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놨어야 그래도 빨리 정상화가 됐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봐가면서 분양 가격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분양 가격을 낮추려면 공사비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땅값을 낮춰야 되는데 땅값을 낮추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땅값을 장부로 깔 수는 없으니까 이게 경공모해라는 방식을 통해서 땅값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어서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늦었지만 다행인 건 다행인 게 땅값이 내려가게 되면 그 땅값으로 분양가격을 낮춰서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들이 나올 테고 예. 그러면 어쨌든 공급도 끊기지 않고 근근히 계속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냥 걱정하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부동산 그 시행사들이 만들어낸 빚과 거품으로 어쨌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결국에는 이 금융사들이 이걸 나눠지면서 예.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상황이 사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랑 판박이잖아요. 이게 과연 맞나? 어쨌든 터트릴 건 터트려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건 하고 옥석 가릴 거는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요런 상황이 지금 맞나?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어쨌든 터트리지 않고 그게 뭐 좋은지 나쁜 건지는 뭐 나중에 판단이 되겠으나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일단 잘 덮어서 이 위기를 좀 넘겨보자. 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조금 스탠스가 바뀐 걸로 해석할 수 있나? 뭐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돈을 많이 벌어놨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요 정도 충격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그쪽에서 충격을 흡수해라. 그냥 단순히 그런 걸로 볼 수는 있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면 작년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돈을 많이 고금리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 네. PF도 뭐 요즘 PF 문제가 터졌는데 임원들 뭐 성과급 받아가는 것도 가만 안 놔도 막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돈 남는 거 배당하거나 뭐 성과급 잔치 하지 말고 그 돈들 다 안전판으로 다 써놔. 너 함부로 너희 돈 벌어 PF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냥 내부에서 잔치하지 마. 그냥 그런 경고로 해석할 수 있지 그랬을 않아요?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게 그 이달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퍼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680억을 배당을 했어요. 예. 근데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9분기까지 적자가 뭐 600억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배당을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페퍼저축은행은 우리가 우선주 상환 때문에 배당을 한 거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달 초쯤에 벌어졌던 일인 건데 이제 그걸 보고 아 지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단도리 해놓지 않으면 지금까지 벌었던 돈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고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그래, 많은 터트린다는 거 너무 무서운 시나리오 아닙니까?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손실을 잡아놓으면 그 금융기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무서운 시나리오를 훅 던져놓고 웃으면서 나가시는 김상훈 기자님. 네. PF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김상훈 계속 기자님. 지켜보면서 팔로업 잘 좀 해주시고 또 다음 얘기도 또 잘 취재해서 알려주십시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